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22년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손으로 좀 세볼 만큼의 주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지금 경제에 굉장히 불안함이 맴돌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불확실한 현재 경제에 놓여져 있구나. 그 무엇보다도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정말 불안한 이 금융시장, 외환시장, 무역, 대외거래, 또 실물경제 상황 하에서 어떻게 이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나 볼까, 좀 앞을 관찰하고 기회를 좀 모색해야 되는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렇게 불확실한 이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가 얼마 전에 경상수지 적자라는 또 엄청난 주제가 이 한국 경제에 떵하니 등장했습니다. 이 경상수지 적자, 이거 단기적인 일이다. 또 1년 누적 기준으로 보면 적자 아니다. 흑자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경상수지 적자가 가져올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께 경상수지 적자의 의미, 경제적으로 어떤 함의가 있고 이게 왜 더 무서운 것을 가져오는 일인지 여러분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이놈의 전쟁 언제 끝날까를 놓고 한참 고민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계속 그러는 와중에 보시는 것처럼 경제 제재를 취해서 러시아 꽁꽁 묶어 놓으려고, 대외 거래를 완전히 끊어 놓으려고 노력했더니 오히려 그 안에서 성을 짓는 모습. 네, 경제 제재가 과연 먹히고 있는가? 오히려 경제 제재를 가함으로써 그것에 따른 후폭풍이 이 서방 경제에 오는 것이 아닌가? 서방은 이미 IMF 경제 전망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엄청난 경기 침체 국면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경제도 너무 녹록지 않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어렵게 세계 경제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그렇게 좋을 일만은 없지 않을까요? 특히 믿었던 반도체, 어쩌면 너무 믿었기 때문에 반도체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20%나 차지하기 때문에, 특히 D램, 너무나 중요한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잘 안 되면 우리 수출 전체가 망가지는 거죠. D램 시장 16%나 뚝 떨어집니다. 시장 규모가요. 반도체 심지어 23년 더 춥다. 22년 끝자락이 추운 것이 아니라 내년은 더 춥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흘러옵니다. 제가 매년 이렇게 경제 전망을 발간하고 있고 또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주요 핵심 산업 중에 하나니까 항상 끊임없이 다루고 있는데 23년 경제 전망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었던 반도체가 23년에도 계속 주력 산업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영원히 주력 산업이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긴장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바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이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내 무역수지 적자 이 그래프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물론 8월까지의 그래프고요. 이제 9월까지 더 길어졌습니다. 근데 무역 적자가 연속 행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는 의미는 뭐냐면 8월까지 무역 적자일 때는 5개월 연속 무역 적자이고 이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값이 6개월까지 연장됐고 6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했던 것은 정확히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금융위기 때도 볼 수 없었던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적자 기조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하물며 이 누적 무역 수지 적자 폭은 통계를 작성한 1956년 이래로 최대치예요.
1956년 이래로 최대치라는 말은 1955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정말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세대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종류의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닥칩니까? 보시는 것처럼 경상수지 적자가 기록됩니다. 이 경상수지 적자 폭도 무시무시하지만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 그 자체가 상당한 경제적 위기감을 주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보시는 것처럼 지난 4월에도 적자 있지 않았느냐, 또 2021년 4월에도 거의 적자 달성할 뻔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 4월을 놓고 떼어놓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경상수지 적자가 도대체 얼마나 큰 함의가 있는가, 경기 침체 시그널이라는 표현을 제가 하고 있는데 경상수지가 도대체 무역수지랑 뭐가 차이가 있는데 무역수지 적자 지금 6개월 연속이다가 경상수지 적자 한 번 나왔는데 왜 도대체 이게 둘은 무슨 차이야?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경상수지의 개념을 먼저 정리해 드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께 소상히 밝혀드릴까 합니다. 무역수지는 기본적으로 상품의 수출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경상수지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경상수지는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외에 쓴 돈을 차감한 거예요. 결국은 무역수지 외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 여행도 가시잖아요. 그리고 해외 투자도 하잖아요. 손흥민과 같은 훌륭한 선수들은 해외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또 벌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무역수지에 안 들어가요. 경상수지에는 이런 것들이 총망라돼서 들어가는 개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보다 쓴 돈이 더 많다, 나간 돈이 더 많다, 지급한 외화가 수취한 외화보다 더 많다라는 뜻이죠. 그럼 경상수지 균형은 결과적으로 수취한 외화와 또 지급한 외화가 동일한 경우를 말하는데, 꾸준히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우리는 대외에 많은 의존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대외 의존도가 높은 그런 나라의 모습인데 경상수지 적자는 상당한 충격이다. 자, 먼저 경상수지가 뭔지를 좀 상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일단 경상수지는 자본금융계정과 함께 국제수지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무역수지랑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근데 경상수지에서 그 네 가지로 구성되는데, 네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본원소득수지나 이전소득수지는 둘 다 소득수지인데, 소득수지는 마치 우리가 번 거예요. 일해서 돈 벌든 투자해서 돈 벌든 번 거고, 이전소득수지는 우리가 공적 이전소득이라고 해서, 혹은 사적 이전소득, 이전소득은 어디서 받은 거예요. 무상으로 원조를 받거나 송금 받거나 기부금 받은 거예요. 일해서 번 돈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전소득수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에 상품수지는 뭔가 무역수지와 비슷하죠. 맞습니다. 무역수지와 유사합니다. 다만 무역수지는 관세청에서 관세를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좀 어렵게 FOB 기준이라고 하는데, 본선 인도 조건. 그러니까 수출하고 수입할 때 물건을 배에 선적하잖아요. 그때부터 본선 인도됐다 해가지고 그때 관세를 매겨요. FOB 조건이에요. 우리나라 수출은.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수출로 잡힙니다. 근데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이 경상수지 상에는 관세청에서 등록된 그 관세 여부에 따라서 통관 그걸 절차를 거쳤느냐 여부에 따라서 수출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출된 물건이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수출업자의 물건인가 수입업자의 물건인가, 결국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여러분 갑자기 석사과정 공부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그 얘기 이제 빼겠습니다. 그냥 어쨌든 그런 조건에 좀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역수지나 상품수지가 유사하다. 그냥 요렇게만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편의상 말씀드리는 것이지 정의는 다른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상품수지는 어쨌든 상품을 수출입하는 것의 차액이에요. 근데 상품뿐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서비스 수지가 있거든요. 여행 가시잖아요. 그럼 만약에 외국인 여행객이 왔다 그러면 여행 흑자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 간다 그러면 여행 적자인 거죠. 여행 서비스. 그러면 여행 온 사람들과 나간 사람들, 이들이 쓴 돈을 이제 가감해 보면 여행 서비스 수지를 확인할 수 있죠. 우리는 그냥 만성 적자국입니다. 서비스 수지, 여행 수지 관점에서. 그 밖에 여기선 잘 안 나와 있지만 운송 서비스가 있어요. 그 밖에도 운송 서비스는 예를 들어서 선적이라든가 항공운송, 이런 운송 서비스까지 포함한다면 서비스 수지에 상당한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원소득 수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일해서 번다, 한국인이 밖에서 돈 번다, 임금 번다, 그리고 해외 은행에 저축해서 이자를 번다, 돈을 빌려준 거 이자를 받는다. 그게 이자. 그리고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럼 주식 배당도 받죠. 배당 소득이 있죠. 그런 게 본원소득 수지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투자한 것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한 것과 이걸 가감해 보면 우리나라가 외국인한테 준 배당도 있겠고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받아온 배당도 있을 텐데 뭐가 더 많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나가는 게 더 많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전 소득 수지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에요. 기부금, 해외 무상 원조, 공적 지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냥 단순한 송금, 이것도 이전 소득 수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굳이 따지면 무상 원조와 기부금은 공적 이전 소득 수지라고 볼 수 있겠고, 송금은 사적 이전 소득 수지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깊게 가지 마시고요. 경상수지는 결과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무역 수지와 비슷한 부분이 일부 있지만 그걸 훨씬 초과하는 광범위한 의미의 한국 경제의 대외 거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무역 수지는 적자일 수 있지만 나머지가 흑자이면 괜찮다라는 것이죠. 수학이 이번에 좀 망했지만 국영 과학이 너무 좋았다, 성적이. 그러면 나름 괜찮잖아요. 근데 경상수지가 망가졌다는 얘기는 이번 시험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뜻이거든요. 수학 한 과목이 망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큰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딱딱하게 한국은행에서 매월 경상수지 보고서를 발표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보도자료로 나갑니다. 딱딱하게 쓰여 있죠. 그냥 간결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상품 수지가 있고 여기에는 수출입이 있겠죠. 그걸 차감하면 상품 수지가 있고요. 서비스 수지에는 가공 서비스, 운송 서비스, 여행 서비스, 건설 서비스, 또 이게 중요한데 지식재산권 사용료, 기타 사업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 본원소득 수지가 있고 이전소득 수지가 있다. 이 본원소득 수지의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다. 이 두 가지 좀 강조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런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경상수지 적자,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경상수지 적자 기록했지만 이건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표현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상수지 적자가 8월 달에 30억 달러를 기록을 했죠. 마이너스 30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으로 보면 225억 달러만큼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도 흑자일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일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도 흑자일 것이라는 것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경상수지의 문제는, 경상수지 적자의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일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당연히 누적 흑자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경상수지 적자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경상수지 규모가 장기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보세요. 2020년, 특히 21년,
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계속 줄어들다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물론 22년 4월에도 마이너스, 21년 4월에는 마이너스 될 뻔한 정도, 20년 4월에도 마이너스, 2019년 4월에도 마이너스. 경상수지 적자 4월 기준으로는 마이너스가 몇 번 반복됩니다. 사실 이 경상수지에서 앞에 본원소득수지의 일부가 배당소득이라고 했죠. 4월에 우리나라의 배당이 해외로 집중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본원소득수지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큰 마이너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19년부터 4월 안 좋거나 마이너스였는데 이때를 막론하고 경상수지 추이 말고 본원소득 추이를 보면요. 매년 4월마다 본원소득 수지 추이가 마이너스예요. 계속 쭉 마이너스예요. 그것을 본다면 22년 4월 경상수지 적자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여러분 구분하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번 마이너스, 22년 8월 마이너스가 중요한 현상이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경상수지 적자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보시는 것처럼 2021년 경상수지 흑자폭 보시는 것처럼 883억 불, 883억 달러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야기됐었고 22년을 계획함에 있어서 당초에는 80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21년 12월 기준입니다. 그리고 22년 6월 들어서 새 정부가 나왔고 새 정부 후에 그 경제전망에 담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450억 달러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21년보다도 줄고 기존 전망보다도 줄었어요.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계속 줄고 있다라는 것이 시그널이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얼마만큼 줄어드는지가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이지 적자가 달성됐는지 이것을 굳이 관심 있게 많이 보실 필요는 없겠다. 왜냐하면 경상수지 적자가 다시 반복되기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해석 때문입니다. 특히 말이죠. 경상수지 적자 문제의 본질은 보시는 것처럼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가 핵심이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본다면 장기적으로 서비스 수지는 우리 마이너스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유학 가잖아요. 교육 서비스도 경상수지 적자에 들어갑니다. 해외 여러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유학하는 것보다 한국 사람들이 해외 유학하는 게 더 많으면 적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건 적자예요. 여행도 마찬가지고 해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서비스 수지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품 수지가 핵심인데 상품 수지 흑자 규모가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레벨 다운 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고요. 근래 월별 기준으로만 확인해 본다면 22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상품 수지가 줄긴 줄지만 그래도 흑자를 유지하다가 보시는 것처럼 7, 8월 연속으로 상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고요. 그나마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 수지가 플러스였을 때가 있어서 또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 8월 기준으로는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가 모두 최대폭의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이게 경상수지 적자 문제 본질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말이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권 투자 이것도 중요해요. 본원소득 수지에서 외국인이 국내 투자하는 것과 우리 내국인이 해외 투자하는 것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장기부터 보겠습니다. 장기로 보신다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보세요. 내국인의 해외 투자보다 적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혹은 뭐 국민연금과 같은 주요 기관들이 어디다 투자하는 거예요? 해외에 투자하는 거예요. 국내 비중은 줄여요. 그러니까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늘고요.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그렇게 생각보다 늘지 않고 있다. 상대적으로 내국인의 해외 투자 규모보다는
그렇게 늘지 않고 있다.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최근 월별 추이를 보면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증가하고 둘 다 줄지만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더 줄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이라든가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 고착화라든가 복합 위기 문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을 투자 매력도를 높이지 않는 모습,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확인한 이런 투자자들의 움직임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난 배경 먼저 확인해보고 그것에 따른 영향을 진단해보면 경상수지 적자가 암시하는 더 무서운 것, 그것은 무엇인지 확인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상품 수지를 중심으로 무역 적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수지 적자의 배경은 강달러에 있다. 너무나 강한 달러 기조 속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교역을 닫아요. 수입을 닫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들이 수입문을 닫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일본의 엔화 가치는 절하되고 위안화, 중국의 위안화 가치도 더 절하되죠. 중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있고 일본은 금리를 동결하고 있죠.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나름 금리 인상 빅스텝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킹달러와 비교했을 때는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져 있지만 다른 통화 가치와 비교해 보면 여전히 높아요. 그걸 이제 실질 실효 환율이라고 하는데 실질 실효 환율로 보면 단적으로 높아요. 일본보다 높고 유로존보다도 높아요. 여전히 우리 강원화 기조가 나온다. 달러와만 비교하지 않으면 원화 가치는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강달러 기조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지 않은 거예요. 특히나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수출 경합을 많이 벌이고 있는 수출 경합도가 높은 나라들인데, 다른 말로 중국이나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자동차 수출하고 스마트폰 수출하고 반도체 수출하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강원화 기조는 수출하는데 굉장한 제약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달러가 혹은 킹달러가 지금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적자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인데, 그 강달러를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보유액이 크게 감소했죠. 그렇죠? 외환보유액이 크게 감소했죠. 총탄이 많이 줄었죠.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경상수지 적자는 안 좋은 시그널들이고, 안 좋은 시그널들이 나타나면서 세계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의 국가 신인도를 낮춰나가요. 그런 것들이 외국인의 투자를 더 유출시키고, 이런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강달러 기조를 추가적으로 만드는 거죠. 외환보유액이 줄고, 외환보유액이 줄음에 따라서 또 강달러를 막기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줄고, 외환 건전성이 떨어지고 강달러를 더 방어할 수 없게 만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악조건 하면서 강달러가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는 또 다른 강달러를 만들고, 그 강달러는 또 다른 경상수지 적자를 만든다. 적어도 경상수지 적자가 아닐지라도 경상수지 규모를 줄어들게 만든다라는 함의가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의 수출 환경을 보면, 저도 23년 경제전망에서 강조했었던 게, 미중 패권 정쟁이 더 격화되면 격화됐지 약해지지 않는다라는 거대한 이슈가 있고요. 하물며 바이든은 이미 서명했듯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도입해서 미중 패권 전쟁을 더 격화시키고, 중국산 소재나 이런 거 쓰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공급망을 바꿔야 되죠. 그러면 추가적인 트랜잭션 커스트가 들어가잖아요. 더 비용이 커지는 거예요. 가격 경쟁력이 더 위축되는 거예요. 이 와중에 공장을 미국에 지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한 또 대외 거래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현안들이 또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하물며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탄소 저감 노력 안 하면 탄소 관세를 물 거야. 이런 압박들이 계속 전개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런 탄소 중립 노력에 부응하기 위한 액션은 어쨌든 장기적인 이윤 추구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도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죠. 가격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대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불안정한 요소들이
앞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경상수지 적자를 그냥 일회적인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뭐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만 볼 일인지, 아니면 이 경상수지 적자의 의미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고 경고를 주고 이 위기 상황임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뭔가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더 적합한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오늘 내용이 이 우리나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와 같은 나라가 어떻게 대응책을 강구하고 지금 현재 뭐가 정말 문제이고 뭐가 정말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것인지 해석하게 하는데 참조가 됐길 바라고, 특히 우리 기업들이 이 당면에 있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혹은 기업의 여건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